북한의 한 국가은행 간부는 그 은행 장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당 고위 간부의 이름과 위장 송금, 경로가 적힌 그 문서를 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가 가진 증거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꺼내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제가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거기서도 강 가까운 쪽에 자리 잡은 아파트에 살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이라는 곳이 북한에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평양에서 그것도 외화를 다루는 은행에 다녔으니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아침마다 출근길이 참 좋았습니다. 모란봉 공원 옆길을 따라 걸으면 계절마다 풍경이 달랐어요. 봄엔 벚꽃이 흩날리고 가을엔 단풍이 곱게 물들었지요. 우리 큰딸 은별이가 어렸을 때 그 길에서 낙엽을 주워 책갈피에 끼워 놓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둘째 은하는 항상 제 손을 잡고 아버지, 오늘도 늦게 와요? 하고 묻곤 했지요. 그 작은 손의 감촉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선무역은행에서 외화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 돈 중에서도 달러나 이안화 같은 외국 돈을 다루는 부서였지요.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자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순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배급으로 나오는 쌀에 텃밭에서 캔 채소를 넣어 끓인 된장국, 가끔은 장마당에서 사온 두부 한 모.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사온 두부 한 모가 얼마나 귀한 반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철수야, 너는 복 받은 자식이다 하셨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은행 일은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금고 번호를 확인하고 장부를 맞추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처리하는 일의 연속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장부의 숫자가 가끔씩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위에서 그냥 넘어가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몰랐으니까요. 6.25 이후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지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 직장에서 듣는 것,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같은 말을 하는데 누가 뭘 의심하겠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살면서 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저는 그 체제 안에서 숨을 쉬면서도 그게 어떤 공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금고 열쇠를 잠그던 어느 늦은 저녁, 창밖으로 대동강이 내려다 보였는데 강 건너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오늘 저녁을 먹었을까?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금방 털어버렸지요. 하지만 그 생각이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차린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처음 시작된 건 제가 은행에 들어온 지 1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급 간부 한 명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 끝 작은 방이었는데 문을 닫자마자 그분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슬쩍 제 앞에 밀어놓는 겁니다. 노란 빛이 도는 묵직한 덩어리.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둔탁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금방 알아봤죠. 금이었습니다. 금괴였어요. 자네가 이번 달 장부 잘 정리해줬지 않나? 수고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새도 없이 그분이 먼저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금괴는 그냥 제 앞에 남겨진 채로요. 그날 저는 그걸 외투 안쪽에 꼭꼭 싸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서 떨렸는지, 이상한 흥분 때문에 떨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 순이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없는 셈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이는 금괴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외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마다 요구는 비슷했어요. 장부 숫자를 조금 손봐달라. 이 거래는 없던 걸로 해달라. 이 계좌는 모르는 척 해달라.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상급자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건 그냥 거절이 아닙니다. 그건 찍히는 겁니다. 한 번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미 주변에서 충분히 봐왔어요. 동료 중에 김 과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성실하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딱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했어요. 아무도 어디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소문이 돌았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겠지요. 그 일을 보고 나서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괴는 계속 쌓였어요. 장롱 안에, 마루 밑에, 나중엔 은밀하게 마련한 다른 장소에도. 세어보니 어느새 20개, 30개, 50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만큼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큰딸 은별이가 아버지, 요새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하고 물으면 저는 그냥 은행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지요. 그때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금괴들이 어디서 온 건지, 왜 이 나라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당연하게 주고받는 건지, 그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밀어냈습니다. 알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게, 그 경계를 넘은 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바깥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은행 안은 난로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안쪽에 꽂혀있던 서류 묶음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주우려고 손을 뻗었다가 묶음이 풀리면서 서류들이 와르르 흩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나씩 주워 담다가 손이 멈췄어요. 거기 적혀있던 이름들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었어요. 당 고위 간부의 이름, 군 관련 외화, 거래처 코드, 제3국을 경유하는 위장 송금, 경로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시절의 일반 주민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배급이 끊겼고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줌 사기도 힘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6.25 때를 떠올리실 정도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그 서류에 적힌 돈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라 돈이, 주민들한테 가야 할 그 돈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묶어서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심장이 귀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손이 떨려서 볼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었어요. 그 하얀 눈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보위부 직원이 예전보다 오래 눈을 마주치는 것 같고, 회의 중에 누군가 제 이름을 낮은 소리로 말하다 멈추는 것 같고, 여러분, 보위부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원 같은 곳인데 그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눈여겨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조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엔 끌려가는 거예요. 재판도 없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로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잡혀갔구나. 그게 전부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건물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감찰반이 오늘 내려온다는 소문이었어요. 그것도 우리 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감찰이라고. 직원들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한 실수가 걸릴까봐 두려웠겠지만 저는 그 서류가 생각났어요. 내가 봤다는 걸 누군가 알고 있다면, 내가 그 계좌를 처리했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다행히 그날 감찰반은 우리 부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층에서 한 명이 끌려나갔다는 말이 들렸어요. 저는 퇴근할 때 계단을 내려오다 다리가 풀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왜 얼굴이 그래요? 하고 물었어요. 피곤해서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다음번엔 우리 부서다. 다음번엔 내 이름이 불린다. 그 생각이 밤새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도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설마 나까지야 싶었고,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얼마 안 가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두려움이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질 않더라고요. 겨울강 밑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모른 척하면서 매일 아침 금고 앞에 앉아 숫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찰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우리 부서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직속 상관이 저를 복도 끝으로 살짝 불러내더니 주변을 한번 불러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올라갔어. 그게 전부였어요. 그분도 더 이상 말하면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자리에 앉는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 무릎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평소 지나치던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집 안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딸들이 잠든 뒤에 저는 아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순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찮다는 걸 알아챘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으니까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사람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금괴 얘기, 장부 얘기, 그 서류를 봤던 얘기, 이름이 올라갔다는 얘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우면 눈물도 안 나오나 봐요.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시리개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참 길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은요? 딱 그 두 글자였어요. 저는 그 말 앞에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별이, 은하, 12살, 8살. 그 아이들이 아비 잘못 만나서 수용소 담벼락 안에서 크는 꼴은 눈이 멀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말로 합의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을 마주쳤는데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끝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70 가까운 나이셨어요. 평생을 이 땅에서 사신 분입니다. 6.25 때도, 고난의 행군 때도, 배급이 끊길 때도 여기서 버티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어머니, 우리 떠납니다라는 말을 차마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그 말을 들으시고 혼자 남겨지실 어머니가 얼마나 무너지실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손을 문 앞에 가져갔다가 내렸어요.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게 지금도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티 나지 않게. 금괴들을 꺼내서 천으로 하나하나 쌌어요. 딸들 옷가방 맨 밑에 나눠 넣고 제 허리춤에도 몇 개를 묶었습니다. 순이도 치마 안쪽에 몇 개를 감쌌어요. 금괴 하나가 대략 1kg이 조금 넘으니까 우리가 짊어진 무게가 얼마였는지 아시겠지요? 그걸 싸면서 순이가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울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마음을 다 먹었다는 뜻이니까요. 돌아볼 여지를 자기 스스로 없애버린 거예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양거리를 그냥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길을. 모란봉 공원 옆길도 걷고 은별이랑 낙엽 줍던 그 길도 걷고 출근하면서 늘 건너던 다리 위에도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 찬 바람이 뺨에 닿는 게 이상하게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양에서 개성 근처까지 내려오는데 기차와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딸들한테는 친척 집에 잠깐 다니러 간다고 했어요. 은별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12살이면 눈치가 있을 나이지요. 아이가 뭔가를 알아채고도 모른 척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반면 8살 은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아버지, 저기 산 이름이 뭐예요? 저기 강은 뭐예요? 하고 연신 물어댔습니다. 저는 하나씩 대답해줬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아는 건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가 그날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제잘거림 덕분에 두려움을 조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국경 근처에 도착해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중간 사람을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온 터였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허름한 민가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 소속 간부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낮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서자마자 우리 식구를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가족이 5이라고 했지요. 저는 준비해온 금괴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천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하나를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했어요. 잠깐 들었다 내려놓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래였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브로커가 우리한테 눈짓을 했어요.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그 민가에서 우리 식구가 방 하나에 모여 누웠습니다. 딸들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어요. 순이는 잠든 은하 머리카락을 한참 쓰다듬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봤어요. 내일 이 시간엔 어디에 있을까? 살아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은 시간에 간부가 나타났어요. 군복 차림이었고 경비대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들고 따라 나섰어요. 그 간부가 앞장서서 걸었는데 발걸음이 거침없었습니다. 이 길로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옆에 선 경비대원 1명이 은하가 든 가방이 무거워 보이자 말없이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총을 들어야 할 손으로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기묘해서 잠깐 멍했어요. 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짐을 들어주면서 길을 열어주는 그 풍경이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그림입니다.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초소 안에 경비 병사가 있었어요. 그 간부가 다가가 짧게 뭔가 말하자 안에 있던 병사가 군말 없이 차단봉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통과했어요. 그 짧은 거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거리였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잡았는데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됐어요. 은별이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은하는 영문도 모르고 아장아장 따라왔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를 지나고 나서도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앞장서던 간부는 말이 없었어요.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잠깐 멈춰. 우리는 군말 없이 따랐어요. 발밑에 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이 이어지다가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나왔고 어느 순간부터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비무장지대구나.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DMZ라는 곳은 남북을 가르는 구역인데 지뢰가 깔려 있고 조금만 잘못 발을 디디면 끝이 나는 땅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부는 마치 자기 집 뒷마당을 걷듯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이 길을 다닌 사람이라는 게 발걸음에서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눈짓을 했어요. 내 발자국만 정확히 밟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나아갔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고 새 소리도 없고 그냥 발자국 소리만 났어요. 흙을 밟는 소리, 풀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 5명의 숨소리. 한참 가다가 은하가 풀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뒤에 있다가 재빨리 아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면, 아이가 방향을 잃고 옆으로 발을 디뎠다면, 생각만 해도 지금도 식은땀이 납니다. 아내가 그 뒤로는 은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은별이는 입술을 꼭 깨물고 걸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 상황에서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발자국만 보면서 걸었어요. 그게 기특하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한테 이런 걸 겪게 하는 아비가 원망스럽고 부끄럽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가 버텨줘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철조망을 2번 지나쳤을 때였어요. 앞장서던 간부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저 앞을 가리켰어요.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이었어요. 초소였습니다. 남쪽 초소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 간부가 저를 한번 봤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돌아서서 왔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앞엔 남쪽 불빛이 있었고 뒤엔 어둠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저 별들이 다 사람 영혼이야 라고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짧게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족들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순이 손, 은별이 손, 은하 손, 그리고 어머니 손 대신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초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젊은 병사 목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도 은별이도 따라서 손을 들었어요. 은하는 영문을 몰라서 저를 올려다봤는데 저도 아이한테 손을 들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짐을 든 채로 5명이 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요. 우리 탈북자입니다. 가족입니다. 5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전부였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 병사가 초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말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손을 내리지도 않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잠시 뒤에 초소 문이 열리고 사람이 더 나왔습니다. 계급이 좀 있어 보이는 장교였어요. 그분이 손전등을 낮추면서 손 내리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팔을 내렸어요. 팔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세게 들고 있었는지 어깨가 뻐근했어요. 그 장교가 우리를 보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그분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어요. 짐은요? 저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했지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차가 왔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군복 입은 사람, 사복 입은 사람, 무전기를 든 사람. 불빛이 여러 방향에서 켜졌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가져왔어요. 은하한테 담요를 씌워주면서 추웠지? 하는데 아이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울지 않던 아이였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거겠지요. 아이가 우는 걸 보니 저도, 순이도, 은별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가족 5이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어요.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날 우리가 나타난 게 부대에서 꽤 큰 소동이었다고 합니다. DMZ를 도보로 건너온 탈북자도 드물지만 5 식구가 짐까지 들고 나타난 건 정말 보기 드문 경우라고 했어요. 더구나 우리 짐에서 금괴가 나왔을 때 담당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나중에 누군가 웃으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저도 한동안 몰랐습니다.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그때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군부대 식당에서 처음 밥을 받아들었을 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흰쌀밥이었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그냥 흰쌀밥만 봤습니다. 그 하얀 쌀밥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옆에 앉은 젊은 병사가 더 드실래요?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밥 한 그릇 더 먹겠냐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있더라고요. 은하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한술 떠넣더니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러게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 거기서 저는 참 많은 걸 처음 겪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제대로 써본 것도 거기서였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는 게 신기했던 것도 거기서였습니다. 화면에서 세상이 다 보이는데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 관련 소식을 검색해봤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이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 화면을 보면서 한참 말을 못했어요. 마트에 처음 갔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물건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 한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고 라면, 코너 하나가 벽 한 면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6.25 직후 시절에 이런 마트가 있었다면 꿈이라고 했겠지요. 저는 그 통로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직원분이 도와드릴까요? 하고 다가왔는데 저는 그냥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하가 엄마, 이거 사도 돼요? 하면서 과자를 들고 왔는데 순이가 그래, 사자 한마디 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울지 않으려고 그랬겠지요. 저도 다른 쪽을 봤습니다. 말투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쓰는 말과 이쪽 말이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다른 게 꽤 있었어요. 마트에서 뭔가를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인데 수십 년 떨어져 살다 보니 말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싶어서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끝까지 알아들으려고 노력해 주셔서 결국엔 서로 웃으면서 얘기가 됐어요. 그 웃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말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싶었어요. 금괴는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다 가져갈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금괴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돈이 제 손에서 떠나는 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평양에서 하나씩 쌓을 때마다 무거워지던 그 마음이 금괴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묘한 일이지요. 그 무거운 걸 들고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몸이 가볍게 느껴졌으니까요.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떠나던 날 밤 방문 앞에서 돌아섰던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우리가 없어진 걸 아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얼마나 우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서 그냥 한참 있고 싶어요.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자유가 뭔지 저는 북한에서는 몰랐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없어 봐야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읽고 싶은 걸 읽을 수 있다는 것. 금괴 100개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을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